네,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경험의 확장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걸어왔던 길을 봐도 뭔가 하나 좁은 영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다양한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강연이나 이런 강의를 하는 경우도 오늘은 또 무용 쪽에 왔잖아요. 어떤 때는 IT 쪽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디자인 쪽 가서 어떤 때는 건축 쪽에 그러니까 같은 주제인데 그것들을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이 되어지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경험의 확장이고요. 이런 경험의 확장을 제 나름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오늘은 이런 무대라는 공연이라는 쪽에 타겟을 맞춰서 한번 조금씩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는 왜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예, 계속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저 같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 달, 1년이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해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사람들이 표출하려는 그런 욕구와 그런 실천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감각들을 왜 확장하려고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예,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를 일단 세 가지로 크게 잡고 있는데요.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 좀 낯설으신가요? 이 단어들이.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이제 무언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나와 내가 아닌 무언가, 기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고정된 무언가와 만나는 접점.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컨트롤하실 때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게 되죠. 이런 게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니터 화면을 볼 때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아이콘이나 뭐 커서 같은 것들도 있고 버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밝으실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인터랙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조금 오늘 준비된 내용 중에 유일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터랙션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켜지죠. 끄면은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의도한 대로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들. 그게 인터랙션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상수라는 개념이 있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을 때 1과 1은 상수예요. 근데 x 플러스 1, x라는 거를 뭔가로 비워놓은 거거든요. 고정되지 않은 무언가로. 네, 그것을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 한 가지를 남겨놓는 거. 그게 인터랙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예측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참여로 채워져야 하는 90%, 80%가 완성되어서 이것이 최종이지만 누군가의 반응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고정적인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이런 사고의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기계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첫 번째로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 제가 하는 뉴미디어 영역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미디어 아트라고도 하고, 뉴미디어 아트라고도 하고, 인터랙티브 아트라고도 하고, 그거를 또 디자인 쪽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고도 해요. 인터랙티브 아트는 기술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조차도 너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뤄요. 납땜을 하고 기어를 조립하고 모터를 돌려요. 어떤 사람은 전기를 정말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조차도 정말 넓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인터랙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마치 재료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일 수 있는데요. 다른 영역과의 혼합이나 접점을 굉장히 잘 찾아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용이라는 영역과의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글씨가 조금 작죠? 네, 아이고. 예, 제가 몇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사실 여기서 구분한 것들은 제가 머릿속에 되게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공연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나눠봤어요. 신체와 움직임, 공간과 의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소품이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이 있을 수도 있죠. 최근에는 영상을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나 감각, 관객, 예, 이런 것들이 일단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도출해낸 공연의 요소들이었고요. 이제 후반부의 사례들도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신체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언가를 자신이 가진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신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경우에 신체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죠. 움직임은 뭔가 생각들을 담아내고 또한 이렇게 대화처럼 마치 누군가는 말로 대화하지만 누군가는 몸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전달의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공간의 경우에는 뭔가 땅을 밟아야지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대가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고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말할 수는 없죠. 대사나 몸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정황이나 문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은 배우가 모든 걸 커버하는 게 아니라 무대가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대가 해주는 역할이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상이나 소품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영상과 음향이 있어요. 영상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하나의 무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빔 프로젝터로 영상이 쏴지고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가지는지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거는 배우와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와 상호작용해서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관객과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과 감각. 두 가지는 사실 조금 추상적인 의미라서 뭐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성은 제어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죠. 근데 또 그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객들. 인터랙션에서 아까 한 부분을 남겨놓는다고 했죠. 그 부분을 관객이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적인 문맥으로 들어왔을 때, 네. 그동안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제약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 극복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주고 있는 게 요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절차적으로만 반영됐던 어떤 단계 중심적인 표현들이 이제 뭔가 선택적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스토리가 전개됐다면 이제는 양방향,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보자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야기가 고정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갈림길이 있는 그런 선택적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시간성. 공연이라는 거와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실시간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나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들은 이전에는 실시간적인 속성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물론 엔지니어가 그거를 음악을 켜고 끌 수는 있지만 음악 자체가 생성되어지지는 못했고 영상 자체가 생성되어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대가 실시간인 만큼 다른 콘텐츠들도 실시간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한편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가능성, 인터랙션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신체, 움직임, 공간, 의상, 소품, 영상, 음향, 관객,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무겁지 않게 한번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들을 좀 다뤄드릴게요. 다시 한번 지금은 신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세부적인 키워드는 추적이에요. 트래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트래킹이라는 게 어떤 건가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평면적인 트래킹.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죠. 그러면 여기가 무대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이 배우가 현재 어디에 서 있다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그거를 위에 달린 카메라가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면적인 트래킹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제 지금 몸의 형태, 실루엣을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움직일 때 뭔가 움직인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의 인풋이 되어지죠. 마지막으로는 마커, 요즘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바코드랑 비슷해요. 마커가 있고 단말기가 그 마크를 인식을 하죠. 어떤 특정 상징의 기호를 놔두고 카메라가 그것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체가 있어도 마커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물체다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마커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미지 자체를 분석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얼굴 인식. 사람 얼굴이 어디에 있다. 심지어는 웃는다, 웃지 않는다를 분석해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 쓰시는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이. 웃으면 사진이 찍히죠. 기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쓰이는 거나 이런 곳에 쓰이는 거나 사실 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느냐는 그 다음은 그건 아트의 영역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추적이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카메라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이거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카메라 제품.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 밑에 있는 저 거치대예요.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즐기면서 놀고 있는데 카메라를 그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얘가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 2대3에 딱 위치를 놓고 사진을 찍어줘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놀고 나면은 사진들이 여러 장이 찍혀 있는 거죠. 이거는 시중에 팔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관계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이라는 게 지금은 일상적인 영역, 제품의 영역에서 보여드렸지만 무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동이라고 써놨는데요. 연동은 이제 나와 뭔가 싱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는 저번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했었어요. 아바타에서 이제 이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썼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그 모션 자체를 디지털 배우가 똑같이 재현을 해서 그 자체 영상이 영화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얼굴의 미묘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그러니까 마우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그 형태를 따서 만든 거였죠. 근데 뭐 그렇게 거창한 기술에서만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훨씬 간단한 영역에 내려와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인형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퍼펫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제 무대는 아니고 모니터상의 이제 하나의 캐릭터예요. 근데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창하게 3D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그림 파일 있죠. 그 그림 파일 한 장에다가 관절들을 정의해줘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 움직이죠. 그 사람의 관절 하나하나의 좌표와 이 캐릭터에 심어놓은 정의해놓은 점들과 매칭이 돼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이 종이 한 장 같은 그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형극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동되어지는 부분. 어떤 거든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철이라고 썼는데, 다 번역을 그냥 영어로 써올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람의 이미지가 중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가상의 디지털 액터였어요. 가상의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 모습이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전시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기 모습이 화면에 들어가는 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은 완전히 가상적인 세계였으면은 증강현실은 나의 모습과 가상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확장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거는 크로마키 영상. 지금 블루 스크린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가 게임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이 공격하고 때리고 하면은 인식을 하죠. 상대방이 맞으면 넘어지고 이런 무기도 사용을 해요. 이거는 길게 보기 부끄러운 영상이라 짧게 넘어갈게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나와 가상의 무언가가 섞여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점프도 해요, 이게. 근데 점프가 좀 멋있으니 이렇게 뛰다가 아직은 이렇게 뛰고 있죠. 이제 이런 증강된 모습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첩의 개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움직임으로 넘어갈게요. 좀 전에 이제 신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동작이라는 기본적인 동작.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앞에는 사람이 움직이면 화면에 그대로 보여지고 부딪히면은 부딪히고 안 부딪히면 안 부딪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동작이라는 개념은 좀 더 사람과 가까워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손을 흔드는 걸로 인식하지 않고 인사하는 걸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뭔가 책을 넘긴다는 행위. 그러니까 문맥을 가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동작이나 눈에 보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맥을 가지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몸 전체가 만들어내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팔다리, 나중에 손가락 하나가 만들어내는 또 어느 손가락이냐. 그 다음에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눈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게임의 영역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즘에 내놓고 있는 키넥트라는 기술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것도 손에 쥐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맨몸으로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소리와 움직임을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명의 관계자가 데모를 보여주고 있죠.
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게 퍼즐 게임이다 보니 점프를 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점프를 하고 있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이번에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두 사람이 장애물을 피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죠. 맨몸으로 서서 즐기는 게임이에요. 게임기가 사람의 행동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이거는 아직 시제품이 아니고요. 네, 발매될 예정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경쟁 업체 것도 보여줘야겠죠. 소니인데 이번에는 소니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의 게임기를 가지고 왔어요. 닌텐도 위는 아시죠? 워낙 유명한데 닌텐도 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어요. 앞서 영상보다 이게 조금 더 문맥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인식하기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람의 이미지가 겹쳐 있거든요.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팔과 몸과 얼굴과 이게 다 겹쳐 있어. 이거를 다 분해해서 분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CG로 보이는 활 이외에 저 사람은 허공에서 활을 쏘고 있겠죠.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앞에서 뒤로 당기는 행위 자체를 인식한다는 거가 굉장한 기술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다지 큰 기술이 아닐 수 있는데 정면으로 겹쳐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골프를 치고 있죠. 이것도 아직 발매 전에. 네. 자, 이러면 이제 닌텐도 위가 조금 이야기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닌텐도는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위핏이라는 거 있고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가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위핏은 뭐냐면 발판으로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가 있는 거 발판 위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 중심을 잡고 뭐 약간의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움직임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무게중심이나 균형을 인식을 해서 캐릭터에 적용이 되어지고 운동량도 계산을 해내고 이런 문맥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속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직접적인 움직임이 아닌 속성. 자, 이게 닌텐도의 위핏이라는 하드웨어고요. 이거는 구매가 가능하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잘 접점이 있는 기계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차원으로 넘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 발판 안에는 여러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압력이 세게 가해졌나, 그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분석을 해내죠. 같은 게임을 컨트롤러로 십자키로 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 키보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개의 무게를 재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동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몸을 떠나서 무대라는 영역으로 가볼게요. 공간이라고 적어봤는데, 네,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은 사례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사실 무대와 무대에 프로젝션 되어진 이미지. 딱 그거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 이외의 사례들은 열심히 찾아서 채운 거거든요, 사실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투사라는 개념이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히 평평한 스크린이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입체적인 공간에도 정확하게 투사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파사드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건축물의 인면이나 표면을 이야기해요. 건축물 전체가 빔 프로젝터로 매핑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밤에 잘 안 되셔서 못 보실 수도 있지만, 먼저 2D 2차원 프로젝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도 숨겨진 이슈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벽에 가상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명암을 통해서 명암 값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줘서, 그 다음에 사운드와도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가상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막혀있는 딱딱한 벽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를 뿌려줌으로써, 특히 공간감을 주거나 깊이감 있는 것을 줌으로써 이 물체가 투명해지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확장해주는, 그래서 무대에서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네,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지만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지만 끝났을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는 2D 프로젝션 매핑이에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일상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가구의 차원이거든요. 싱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영상이 아니라 뭔가 선택할 수 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3차원이라면 3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가고 있죠. 이게 무대 같은 데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되게 일상적인 영역으로, 그 얘기가 하기가 무섭게 되게 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2D 프로젝션 매핑이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3차원적인, 이거는 뭔가 입체적인 조형물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정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엣지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뭐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꺼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켜질 때는 뭔가 신호처럼, 그러니까 무대 조명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요소가 담겨있죠. 리듬, 음악과 반응하는 리듬도 있고, 색채라는 것들도 있고, 조형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멈춰있는 물체 이런 것들을 투사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뒤에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또 하나 마지막 이제 프로젝션인데, 굉장히 신비롭죠. 이거를 건축 영역으로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스케일만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에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전혀 낯설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텍스처를 가지기도 하죠. 단순히 면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보셨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뭔가 가상적인 벽체 뒤에 공간을 확장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가상적인 공간을 확장하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속성을 부여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무게라는 개념을 줄 수도 있겠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상적인 무언가를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단은 당장의 깊이감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지는지. 이거는 이제 사운드랑도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 퍼포머가 서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사실 거의 힘들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게 무대 쪽에 뭐 콘서트나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서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의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가 받아서 영상이 정해져 있는 영상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된 거에 뭐 어떤 주파수 때 영역이 오면은 무슨 색을 보여주라, 뭐가 터져라, 뭐가 흔들려라 이런 식으로 싱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음악에는 이런 영상이 펼쳐지겠지만 다른 음악이 되면 또 다른 영상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라이브 공연이 되면은 라이브 공연은 속도도 다르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것들과 정확하게 싱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사운드와 싱크보다는 이런 깊이감, 공간의 깊이감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음악이나 이미지가 보통 기분이 좀 나쁜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썩 막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는 잘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중력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리죠. 날아가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상 저런 게 실제에서 깨졌으면 빠르게 튕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속도들도 천천히 감으로써 뭔가 시간이 느려진 느낌을 주기도 하고 네, 깊이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인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재밌는 이슈가 숨겨져 있는 영상이에요. 저게 뭘까요? 저 물체가 형광등이죠? 그냥 전파사에 가면 살 수 있는 형광등인데 얘가 뭔가 아우라를 떨치고 있죠. 그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뭔가 음악이 기분 나쁘고 음산하고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가상적인 오브제라는 게 있죠.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일까요? 여기서 물론 튕겨나오는 파장들은 가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가짜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몇쯤부터 볼까요? 지금 모든 요소가 존재하죠. 빛도 존재하고 물체도 존재하고 그림자도 존재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가상성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이에요. 코너로 된 벽이에요. 그러니까 저 물체도 가짜고 그림자도 가짜고 빛도 가짜예요. 예, 영상에선 드러나지 않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과장되게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가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흰 벽에다가 저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많은 장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공간의 가상적인 속성이라고 썼는데 자, 이거는 뭘까요?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TV는 진짜고 컨텐츠는 가짜일 거예요. 그쵸? 텔레비전은 실제 텔레비전이에요. 컨텐츠는 디지털적인 가짜 이미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 거꾸로 됐죠. 가상의 컨텐츠는 현실과 맞아서 고정되어 있고 현실의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가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걸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보여드린 것도 시간을 제어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는 다 무대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무대를 좀 떠나서 배우와 직접 공연하시는 연기자와 어떤 접점이 있는 의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는 그다지 많은 사례들 찾기가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은 분리되어서 뭔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컴퓨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옷에다가 컴퓨터를 적용을 하고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옷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인데 그런 개념들이 무대에도 접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빛과 영상이라고 적었는데 빛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여러 매체가 있어요. 레이저도 있고 LED도 있고 여러 가지 광원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서 뭐 거창한 기능이나 특별한 특수성을 지니기보다는 그냥 이전의 의상과는 조금 다른 미디어적인 느낌의 속성을 가지는 그런 의상이 디자인되어지고 있고요. 한번 광원을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요. 패션쇼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시나요? 패션쇼에서 많이 접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작품은 후세인 살라얀이라는 디자이너의 작업에 모리츠 발데마이어라는 하이브리드 디자이너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작업을 하셨어요. 음악이 역시나 음악이 이상하죠. 네. 일단 배우는 철저하게 지금 뭔가 절제하고 있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보여주고 있는데 옷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배우 한 명이 만들어내는 이 공간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이 서 있는데 이 공간이 주변에 펼쳐지는 약간 스모그가 끼는 듯한 느낌부터 해서 상당한 깊이감과 공간의 확장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옷, 의상 하나로 인해서. 그냥 당장엔 예쁜데 이게 레이저라면 위험하겠죠.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네요. 그 다음에 끝났나요?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거로 보시면 돼요. 스크린이라는 게 벽에 매달려 있거나 스테이지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상 자체가 스크린의 역할을 해요. 영상 콘텐츠가 여기에 얹어지게 되고 뭐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적어줄 수도 있겠고요. 영상이 너무 짧았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안에 자세히 보면은 무언가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허리가 아무리 굵어도 이만큼인데 이 안에 되게 깊이 있는 바다의 느낌?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공간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면에서 펼쳐지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360도에서 굉장히 좁은 하나의 코어를 향해서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느낌들. 사람이 스크린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옷이 없어요. 옷을 아예 안 입은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배우 위에, 이번에는 연기하는 배우 위에 프로젝터가 옷을 입혀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따라다닐 수 있고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푸마에서 만든 아주 정교하게 한번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처음에 여자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자 배우가, 자 보세요. 바닥에 어떤 무대 장치가 분명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옷이 어디서 날라 들어오는지 보세요. 옷이 이렇게 딱 오면서 옷 입혀지죠. 사실 제가 옷을 입혔다는 얘기를 미리 안 드렸으면은 이 자체가 옷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리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아, 이게 가짜 옷이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물론 무대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의상인 것 같아요. 공간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속도감도 느껴지고 있고, 지금은 뭔가 제트 수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영상들이 내려감으로써 내가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장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래킹, 추적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움직여도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영상을 쏴주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레퍼토리가 있는 연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뒤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딱 사라지는 그 부분에서 아, 속았다, 이런 배신감과 함께 놀라움을 줄 수 있죠. 네, 이런 기술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여기저기서. 그 다음은 이제 소품. 소품은 사실 되게 넓어요. 정말 넓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한 가지 이슈만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까 옷과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휴대 가능한 미디어. 그러니까 옷은 나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인풋을 넣을 수도 있고 아웃풋을 넣을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폰. 그 다음에 거기 나아가서 피코 프로젝터라는 게 있어요. 빔 프로젝터 요 위에 달려있는 거 보시면은 무겁고 크잖아요. 휴대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터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이폰이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영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나 보시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이 캐릭터에 달리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는 그다지 신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손에 주머니 들어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대단한 기술이었을 텐데 이런 게 일상으로 오면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점프도 해요. 클릭을 하면 점프를 하죠.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 가상의 공간 스크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슈퍼 프로젝터라는 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안에 있던 달리는 사람을 휴대폰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보면은 아까랑 원리는 같겠죠. 인풋은 같아요. 기울기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나는 스마트폰을 기울이면은 되고 점프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게 만약에 동물이었으면 애완동물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마치 들고 다니면서 사람이 이 미디어라는 컨텐츠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이 될 수 있는 거고, 한 명이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100명이 동시에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게임적인 요소는 유지해야겠죠. 장애물이 나오면 점프를 해야 되고 기울기에 따라서 빨리 달려야 되고, 이런 원리의 영상이고, 이 작업을 조금 더 거대하게 했을 때는 자동차에다가 이제 거대한 프로젝터를 달고 직접 자동차로 달리면서 벽 같은 데다가 큰 캐릭터들을 쏴요. 사람 스케일의 캐릭터들을.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많은 부분이 영상이라는 영역이에요. 지금 영상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상 투사하여지는 컨텐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빛이라는 거기 때문에 빛은 공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홀로그램 있죠? 그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뭐 홀로그램, 3D 홀로그램 이야기 하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진짜 홀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들 어떤 기술적으로 눈속임을 하고 홀로그램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지 빛을 공중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이러한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이 맺혀야 돼요. 맺혀서 반사가 돼야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크린이라는 이슈가 영상에는 발생을 하게 돼요. 지금 투명 스크린이라고 적은 거는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홀로그램을 실제로 공중에 머무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스크린이 우리 눈에 어느 정도 일정만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치 영상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스크린이 내 앞에 있어도 영상과 내가 같이 보일 수 있고요. 뒤에 스크린이 또 있으면은 세 가지 레이어가 동시에 중첩되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요즘에 삼성과 함께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건 삼성이 아니고 별도의 국내 기업인데 여기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많은 공연 장르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악이나 사물놀이 같은 장르까지 접목을 해서 사물놀이와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컨텐츠를 한번 보시죠. 자,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휴대폰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퍼포먼스의 영역에 참여를 하게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투명 스크린이 적용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으로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스크린이 두 개예요.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에 정면에 투명한 스크린이 있고 저는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뒤에 스크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영상이 실제로는 이전에는 사람이 영상을 가렸어요. 이제는 영상이 사람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 자체가 굉장히 확보가 되어지고 앞에 스크린에서 이렇게 돌아갔던 영상이 어떤 물체가 뒤에 스크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쪽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상상 속에 확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텐츠들조차도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제스처에 반응해서 움직이거나 생성이 되어지거나 컨트롤이 돼요. 유치찬란하지만 임팩트가 있겠죠. 아, 이거 사고 싶다. 조금 루즈해지니. 네. 우리 사장님이 나오셨네요. 예. 이런 투명 스크린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3D 홀로그램은 없는데 3D 홀로그램이라고 썼어요. 앞에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앞에 영상을 보신 거는 분명히 여전히 한쪽 방향에서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360도에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시점이 아닌 모든 시점에서 관람이 가능한 영상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패션쇼예요. 패션쇼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캐릭터는 가짜예요.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가상의 컨텐츠고요. 이제 패션쇼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의 특성상 뭔가 양쪽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사방에서 보는 아일랜드식으로 무대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영상을 모든 방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는 기술을 말씀드리자면 거울을 어떻게 정교하게 반사를 해서 여러 방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이렇게 돌면서 보게 되면은 끊어지는 지점이 90도마다 존재를 해요. 가짜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거울 하나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면서, 거울 하나가 아니고 거울이 둥글게 여러 개가 배치돼서 정말 빠르게 돌아가면서 마치 공중에 물체가 떠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 어쨌든 전부 아직은 가짜라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는 360도 스크린인데 이거는 지금 이 장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한 면을 90도를 보고 있죠. 옆면과 뒷면과 양쪽 측면까지 다 스크린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로 그러면은 이제는 관람하는 방식이 영화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영화가 사방에서 펼쳐지면은 영화를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목이 힘들거나 어쨌든 충분한 체감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무대의 경계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배우들의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은 또 뭐냐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면이 스크린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곳은 위아래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실제 컨텐츠를 보시면은 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음향 자체도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영상도 돌아다니고 음악도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좀 화려한 무대를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것이 아직 저 무슨 뭐죠? 별 보는 데 천문대? 네, 그런 데 가면은 약간 별자리를 이렇게 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풍경들이 나오고 굉장히 음악도 서정적이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뭔가 자기가 좋은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를 많이 해주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수직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부유하는 느낌. 이게 어떤 극인지는 아시겠죠? 대사를 들으시거나 뭐 대충 보시면 아실 테고 사방이 스크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야외로 나갔을 때 상황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자체가 스크린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은 아니다 보니 다른 게 맞네요. 조금 예, 이제 날기 시작하는데요. 합성한 것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라이브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와이어와 함께 만들어내는 이 좋았다고 하고요. 아주 좋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스크린의 형태가 보이시죠? 중요한 거는 지금같이 90도, 90도, 90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음매가 없는 원형 360도예요. 그리고 회전도 하고 나는 서 있는데 얘가 회전하면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무지하게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환경이고 부럽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화제가 되었던 너무 기네요. 예, 스크린 구조가 잠시 보였죠? 이런 것들 이제 360도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극은 피터팬이었어요. 피터팬의 날아다니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아주 적합하겠죠. 우리나라 거와 접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 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거창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정적인 장비와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시적인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혹시라도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레이저쇼 같은 걸 할 때 안개를 뿌려요. 왜 뿌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을 공중에 머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반사되어지는 매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수증기라는 걸 쓴 거거든요. 무대에서 스모그를 뿌리는 이유도 빛이 훨씬 풍성해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모아주는 게 이제 포그 스크린이나 워터 스크린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가 갑자기 스크린이 생겨요. 영상을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조차도 인터랙티브한 컨텐츠예요. 사용자들과 반응을 하는. 굉장히 떠 보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빠르게 수증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수증기가 어떻게 흩어지지 않느냐가 기술이겠죠. 에어샤워 같은 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바람이 뿜어지는 스모그를 끄집어 내려서 굉장히 집중되게 만들어주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워터 스크린은 물이 직접 뿌려지면서 흘러내리면서 그 물 자체가 스크린이 돼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형상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그 타이밍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슉슉슉슉 떨어지는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스크린으로 프로젝션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관통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결과 오래 있으면 축축해지는 굉장히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막 좋다고 있었는데 나중에 흠뻑 젖어 있었죠. 곤란한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음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하나는 소니피케이션. 어떤 차이냐면요. 첫 번째 거는 소리를 넣음으로써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영상이나 움직임이 소리를 만들어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음악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먼저 이거는 상용화 된 제품이 아니고 아티스트가 해킹을 한 거예요. 이제 미디어 쪽에서 많이 하는 일이 해킹이라는 건데 이미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뜯어고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을 하죠. 너무 안 보이시네요, 영상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닌텐도 위의 컨트롤러고요. 이거를 움직이면은 드럼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행동이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소리를.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저 영상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장 쉬운 예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아이튠스의 이퀄라이저의 영상 효과, 약간 촌스러운 그것들이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들어서 아이튠스에 넣으면은 제 작업이 이퀄라이저가 되어져요, 바로. 그러나 저 이미지들은 뭔가 손으로 그리거나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져 있어요, 수학으로.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다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변수가 그 안에 대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자리에는 센서에서 받은 어떤 특정 숫자를 보내주게 되고요.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였죠. 소리. 자, 이번에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굉장히 화려한 부분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약간 프로젝터 중심의 투사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상을 우리는 프로젝터로 보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LED 패널, 모니터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LED를 직접 다뤄요. 납땜하고 막 전기 연결하고 감전되면서 막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픽셀들이 만들어낸 영상 자체를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3차원으로 엮으면 3차원적인 LED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벽에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도 쓸 수 있고 천장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될 거는 이제 바닥에 거대한 LED가 영상을 만들어내요. 이 쇼의 경우에는, 이 런칭 쇼인데, 이 경우에는 스피커라는 제품에 대한 런칭 쇼예요. 근데 그 스피커가 굉장히, 물론 고급 제품이겠죠? 가정용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자, 바닥에 영상이 펼쳐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뭐 시중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주문 제작을 하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도 지금은 이게 픽셀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 하나로 보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아주 조밀하게 모여있을 뿐이지 같은 원리죠. 결국에 모든 거는 픽셀이라는 거예요. 혹시 서울역 광장의 앞에 건물, 서울스퀘어 건물 보셨나요? 거기에 LED 펼쳐지는 거. 지금 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의 사이즈가 240 곱하기 300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니터 화면에서 200 곱하기 300 픽셀 정도, 뭐 사이월드 미니미 수준, 그 영상이 건물 전체를 덮어요. 그러니까 영상의 픽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의 화장이랄까, 이런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마치 볼 수 있는 화장처럼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음악은 이상하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지점을 중심으로, 스피커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적인 거, 가상적인 속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관객. 자, 여러분들 관객과 이렇게 얼마나 소통하시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영역에서.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무대에서의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례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로 나눴어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는 시점에서 참여하는 거랑 누군가가 나에게 참여를 시키는 거죠. 첫 번째, 1인칭 시점에서의 참여는 관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기가 컨텐츠를 직접 생산을 해요. 사례를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라이트 하는 작업이고요. 어김없이 외국이죠. 우리나라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뭔가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있어요.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고요. 굉장한 하이테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는 그림자 놀이의 원리와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뒤에 쭉 보시죠, 한번. 어쨌든 이런 디지털적인 프로세스는 들어가요.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보셨죠? 이런 게 미디어 파사드예요. 건축물 표면을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의 스크린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스크린으로 쓰면 재미가 없고 건축적인 요소들을 엮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뿌려지는 영상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거대한 조명 앞에서 움직임으로써 자기의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없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특히 아이들. 고난이도 액션도 나오고 또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그림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직접 디지털적인 가공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우리 일상에서 보여진 그림자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죠. 이런 모습들 굉장히 재미있겠죠.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라이팅 박스 아래 카메라가 있고 역광이 되어지면은 빛이 나가고 그림자가 생기면은 굉장히 큰 대비가 강한 이미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그 이미지 주변에다가 빛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공공예술로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무대가 꼭 공연장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야외로 많이 나오게 돼요. 공공장소로. 그랬을 때 얼마든지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정말 옛날 작품이에요. 저열하다면 저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2001년인가 아주 오래된 작품이었는데요. 훨씬 더 단순한 차원이에요. 이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금씩 나오는데 일단 건물을 스크린으로 덮었어요. 하얀색 스크린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대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장소만 야외고 건축물 구조를 땄을 뿐이지 결국엔 스크린을 겉에 씌웠기 때문에 조금 납니다. 자, 이런 원리에 이런 모티브를 가져온 거죠. 광원 하나에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을 때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 그 다음에 같은 공간인데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2001년식 다큐멘테이션 기법이라서 아주 루즈한 나레이션식의 영상이 되고 있죠. 인스톨레이션, 이제는 조금씩 설치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설치된 과정이 나오죠. 자기 모습인 걸 발견했을 때의 반응들이 재밌어요. 모르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람 시점이 거기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왜 그럴까 하면은 건물의 표면은 우리가 공공장소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거기에 점유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람과 작은 스케일의 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리차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금 자전거가 그림자 2개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당황을 했어요. 뒤로 가다가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를 역으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 공연장에서는 이런 상호작용들을 일으킬 수 없었을까도 고민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 작품, 거의 10년 전에 했던 작업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3인칭 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풀어놓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좋아해요. 짜여진 스토리가 있어요. 전개되어져 그대로 의도한 방향대로 전개가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업인데 이거는 광장에 있는 전광판이에요. 전광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주 일상적인 영역이거든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이제부터 재미가 있죠. 알고리즘은 방법은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을 시간차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특정 영역을 옛날 영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거기만 따서 광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좋아요. 희롱을 하고 있는데 좋다고 다들 좋다고 하고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3인칭 시점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에 맞는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요거는 좀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명한 사례거든요. 지하철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면은, 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의 일상 영역과 동일해요. 이제 밤에 사람들이 계단에다가 무언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쯤 되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은 또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탈리아에 가서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에 작업이 됐는데 이탈리아에서 직접 해봤거든요. 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개도 좋아하고 개들도 좋아하고 애는 뭔지 모르지만 좋아하고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로 갔어요. 계단은 훨씬 넓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요. 단순히 건강해진 차원이 아니에요. 국민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공간에 새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재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정 기업, 제가 손으로 가려도 소용없죠. 네, 특정 기업이 진행했던 이벤트인데 이런 것들,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접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관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 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리얼타임 네트워크. 사실 이거는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하이테크예요. 왜 재미가 없고 근데 왜 하이테크냐 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데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거나 뭔가 방송 신호를 받아올 때 그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월드컵 때 집에 TV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축구를 보셨는데 동네에서 골 들어간 소리 다 듣고 나는 30초 있다가 골 들어간 장면을 봐야 했죠. 이런 게 나는 나만의 스크린을 볼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뭐냐? 하나의 스크린이 아닌 여러 개의 스크린을 공유할 때 어떻게 협연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음악과 무용과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서 제가 본 거는 서울과 대전이 동시에 협연을 하는 걸 봤어요. 1초의 딜레이도 없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례 중에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좀 여러 영역이 섞여 있길래 가져왔어요. 사실 좀 더 와닿는 거는 악기를 협연하는 것 같은 경우에 훨씬 와닿았지만 보셔도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렸으면 근데 저게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음악과 퍼포먼스, 좀 더 신나는 걸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즈와 무용 둘 다 굉장히 즉흥에 가까운 공연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듯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걸 하도 많이 섞어서 봐서 근데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이 사람들만 보이는데 스크린 안에 배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장에 또 한 명의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제가 루즈한 걸 가져왔네요. 다른 거 좋은 게 많았는데. 배우가 어쨌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는 않죠.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조금 와닿을 만한 거예요. 아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이번에는 그런 우리의 당연한 인식을 깨트리는 거. 뭔가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반대로. 일부러 시간차를 주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인데 다른 시간이 되어지고 다른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잔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영상으로 만든 작업이에요. 이 모티브만 한번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맥킨이라는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인데 얼마 전에 자살을 했죠. 음악을 들으면 왜 자살했는지 되게 이분의 작품 색 자체가 어두워요. 뭔가 해부학적인 패션 표현, 신발도 되게 해부학적인 것들도 막 나오고 사고 자체가 조금 어두운데 이 영상 자체도 조금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임팩트는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스탬프를 찍듯이 하나하나의 시퀀스를 남겨놓고 와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나와 시간의 속도가 분리됐어요. 그냥 단순히 놓고 온 정도가 아니고 얘는 느리거나 빨라요. 차원이 분리가 되어지는 개념이고요. 네, 옷을 벗었고 옷을 던지는데 이제 두 사람의 뭔가 액션이 펼쳐지는데요. 이거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이 굉장히 길죠. 이런 시간적인 느낌들을 담아내는 영상이었어요.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연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카메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약간의 디지털의 힘을 빌리면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원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카메라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말이 달리는 장면을 연속 촬영을 해서 아, 말이 이렇게 달리는구나를 분석을 하는 게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영상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왜 해야 될까? 분명히 그냥 배우가 연기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렇다면은 한번 이런 걸 할 이유도 있겠고요. 하나씩 사라지는 것들도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당장 이렇게 막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식으로 연기를 배우가 하게 되죠. 용수가 하게 되죠. 이거는 국내 작업이에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이 보신 영상이 한 35개쯤 돼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신 것들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른 이슈를 던져보면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컨버전스라는 부분. 지금 보신 모든 것들이 단순히 공학자들끼리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공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공대생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걸로 뭘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어떤 가치를 담을 수 있는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지고 있고요. 반대로 예술하신 분들, 흔히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예체능적인 사람들은 나는 기술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저런 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누군가 하는 거지. 네, 그랬었어요. 근데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런 거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해보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알면은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줄 몰라도 돼요. 누군가 할 줄 아는 사람과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관심 보이고 있는 영역들은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디자인, 예술, 건축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예요. 사회적인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분명한 거는 모여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걸 할 줄 아는 건 아지만 이런 거가 있구나 하시고서 이제 다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내가 저 사람과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은 공연이 하나가 있어도 한번 가서 보고 예전에는 그냥 좋다 했었는데 약간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기술이라는 거의 가장 큰 이슈를 중심으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를 고려한 다방면적인 접근. 제가 아까 처음에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 스토리텔링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치를 못 채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게 저 세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나는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내가 이 기술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일회적인 한 번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거를 스스로 먼저 묻고 이전에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해볼 이슈 몇 개를 던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하면은 네,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툴조차도 인터랙티브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우리가 본 것들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 고민해볼 이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뉴미디어가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무용도 마찬가지죠.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적인 측면, 추상적인 측면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뭔가 영상 콘텐츠나 다른 요소들이 뺏어가요. 디지털적인 것들이 대체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는 우와 하고 좋은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들이 빠지면은 되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쪽 세계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허탕을 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있는가? 그게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나랑 관계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가치에 대한 효용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 수용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무조건 좋다고 소개해드린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저는 안 좋은 점, 되게 부끄러운 점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생각을 해보실 거리를 던져드리고자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걸 모르시면 생각을 못 해보시겠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이제 스토리텔링의 적절한 균형.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여러분과 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거. 아까 많은 것들 보셨어요. 그런데 걔네들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텔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인터랙션은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인터랙션 요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짜여진 대로.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스토리의 깊이가 낮아지죠. 반대로 상호작용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기에 불리하고 나는 이런 이야기 전달하고자 했는데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나요.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혹은 스토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관객의 참여를 이끌었는데 관객이 연극을 망쳐버려요.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게임의 자유도를 완전히 높여놓지 않고 중간중간에 강제적인 스토리 진행이 끼어들어요.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만큼 자유롭게 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 번 정리를 해서 끊어주고 일방적으로 이끌다가 다시 자유도를 주고 이런 하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가지면서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탐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에 있는 가치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